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으로 11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재난수를 위한 응급조치인 경우에도 개발행 허가받고 하여한다. 응급조치의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 아니죠. 과거 8년 전에는 자주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요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개발 행위, 그래서 건축물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있다면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3가지 말하는데 그에 따른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응급조치. 응급조치에 대해서는 사후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위 당시에는 허가도 받지 않고 신고하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사후에 신고한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 있고 녹관농에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를 하면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어류 양식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분할에 관한 사항 그 정도를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 분할과 관련되어서는 나라 땅이 될 예정인 것, 그러한 것들이 분할과 관계되어 이루어지게 되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 정도를 살펴놓는 겁니다. 2번입니다. 지정 군수가 개발행 허가에 관한 경관에 관한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 미리 개발행 허가 신청자의 의견 들어야 된다. 조건 동그래 놓으시고 신청한 자 추정수입니다. 개발행 허가 절차와 관련되어 의견 청취에 관한 사안이 있습니다. 의견 청취는 자주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주시는데 주민 의견 청취 없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내가 살 집을 만드는 겁니다. 규모 작죠. 그런데 공법상 주민 의견 청취라 함은 공청회나 공람에 관한 절차를 말합니다. 내가 살 집 만드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청회, 공람 절차 거칠 필요 없죠.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는 개발행 허가 절차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도시군 계획 사업과 관계된 경우에는 시행자의 의견 들어야 하고 조건부 허가 시에는 신청한 자의 의견 들어야 되며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되어서는 관리청의 의견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발행 허가 절차와 관련된 의견 청취는 3가지가 존재한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11번 답을 2번으로 해주시면 되죠. 2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또는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 지구 단위 계획부터 성장 관리 계획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7월달에 성장 관리 방안이 성장 관리 계획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법률은 입법 예고했는데 대통령령은 7월달에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는 아직 성장관리 방안으로 나와 있는데 7월달 개정 이후에는 모두 성장관리계획으로 바뀝니다. 이러한 경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의 심의 거쳐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이행보증금은 조건부가 시에 민간에 적용되는 금전적 부담으로 총 공사비의 20%를 예치해야 됩니다. 총 공사비의 20%이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은 숫자 2의 행보증금으로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민간만 부담하기 때문에 공공은 이행보증금의 예치 의무가 면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질문입니다.
5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10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과 관련되어 우리 청산이란 말 듣게 되면 녹개수란 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대 3년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고 기지개,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 3년이고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제한 기간은 5년이지 10년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간 연장하고자 하는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죠. 제초 지정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지만 연장하고자 하는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연장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11번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12번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개정될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1번입니다. 특광시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 녹지지역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대상이고 이곳에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무질서한 개발 또는 난개발은 기반시설 확보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인 성장관리계획구역에는 성장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50%까지 건폐율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번에 성장관리계획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녹간농자를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고 성장관리계획 내용 자체입니다. 그 성장관리계획 내용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빠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을 때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가 행위 제한에 대한 완화가 되게 됩니다. 행위 제한 중에 건폐율을 완화하게 되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원래 건폐율이 40%였던 것을 50%로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은 분명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이 되게 됩니다. 해당 지역의 건폐율 20%를 30%로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의 경우는 그 건폐율을 30% 완화시켜주는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보전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성장관리계획 수립되더라도 건폐율 20%가 계속 유지됩니다. 만약 자연환경보전지역도 건폐율 30%로 완화한다. 그런 취지로 넣으면 바로 틀린 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되어 성장관리계획 수립되는 다양한 용도지역 중에 저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만 원래 용적률이 100%였는데 125%로 완화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 정도를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2번 생산관리지역의 경우는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시켜주는 것이지 50% 완화시켜주는 것 아니죠. 그래서 2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3번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는 250%까지 성장관리계획으로 용적률 완화 적용할 수 있고 4번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며 5번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개발행위 또는 건물의 용도 변경하려면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최근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12번에 관한 문제도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13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도시개발조합을 지정권자 인가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설립되기 때문에 지정하기 전에 제한할 수 없죠.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14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1번 틀린 정답이죠. 개발법은 우리 시험에 6문제 출제되는데 늘상 1단계에 해당되는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주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함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광명시흥지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발표했는데 광명시흥지구에는 7만 세대 아파트를 개발하겠다더라고요. 7만 세대 아파트 개발이라 하면 바로 개발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도시개발구역으로 광명시흥지구의 경우는 2천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넓은 신도시개발 사업은 동탄입니다. 동탄이 2,400만 제곱미터에 걸쳐 도시개발 사업을 발표했고 광명시흥지구는 2천만 제곱미터이거든요. 그래서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이 가속화되게 되면 동탄보다 가격 상승률,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닿는다고 하면 광명시흥지구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해 주실 것으로서 도시개발구역과 관계된 사항은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하셨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와 관련되어 도시개발 사업에 방해되는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특광시군에 허가받을 때만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세 번째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 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 계획이 인가되면 지구 단위 계획이 투입된 것으로 의지하고 구역 지정 당시에는 계획은 의제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취지란 말 잘 기억하고 있다. 취락지구와 비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지역으로 의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때 도시적으로 결정 고의된 것으로 본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2번 지정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그냥 읽어주십니다. 3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지구 단위 계획 추천수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아니한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이미 심의 절차 거쳤기 때문에 또 심의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3년 되는 다음 날 가로 해놓습니다. 여기 도시개발구역 해제는 성공했을 때 해제하는 것과 실패했을 때 해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세 가지 방식입니다. 전부 수용 방식과 전부 환지 방식,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병행하는 혼용 방식입니다. 혼용 방식은 두 가지 특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따로 공부할 필요 없고 수용 방식의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했을 때 공사 완료 공고하면 그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환지 방식의 경우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반면 실패했을 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3년 내 실시 계획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나머지 해제 사유는 작년 기출문제 출제된 것으로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토지의 가격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급등하는 곳, 녹관, 농자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거나 전체 구역 중에 주상공이 차지하는 면적이 30% 이하인 곳, 공모전 실시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이런 경우 구역을 지정하면 2년 내 개발계획 수립해야 되고 개발계획 수립한 날부터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그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5년으로 조정하죠.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만 정리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해제와 관계된 사항, 성공했을 때 해제하는 것과 실패했을 때 해제하는 것 살피시면 4번 옳은 지문이죠. 5번입니다. 지정권자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만 제곱미터 이상 줄쳐 놓습니다. 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정권자가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도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험에 국가계획과 연계된 개발구역은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이 말 넣으면 틀립니다. 국가계획과 연계된 개발구역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권자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개발구역이 국토교통부 장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것 아니죠. 여기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우리 천국이라는 말로 기억납니다. 천재지변, 국가와 도시개발 사업하거나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로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 경우, 5번째, 공공기관장 등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을 제한한 경우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에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개발구역 없습니다. 얘를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그 자체가 틀린 내용이 되길 겁니다. 그래서 5번과 관계된 사항, 국장과의 협의 대상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과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개발구역 이 2가지가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14번은 답을 1번으로, 15번입니다.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조합 설립인가 받은 후 정관 기재사항인 주된 사무소재지 변경, 주된 사무소재지 변경 가로 해놓습니다. 지정권자의 변경인가 받아야 된다.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시면서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재지 변경은 중요한 사항이었죠. 그런데 개발법에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취급하여 변경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사실 전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은 조합도 사업 시행할 수 있는데 최초 조합이 개발 사업 할 때는 조합원이 경비를 잘 내십니다. 그런데 5년, 10년 동안 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다고 하면 경비 더 이상 안 내실 거고요. 이제 살림살이가 쪼달린 도시개발조합이 사무실 옮기고자 하는데 처음에는 100평짜리에서 이제 10평짜리로 옮기고자 하는데 그때 변경인가 받으라고 하면 변경인가 신청 시에 소요되는 서류가 꽤 많습니다.
그거 작성하는 비용만 몇 억 발생하거든요. 돈 없어서 사무실 작은 곳으로 옮기고자 하는데 그런 서류 준비하는 비용 부담하기 곤란하죠. 그래서 여기 주된 사무소 변경 시에는 변경 신고 대상이지 인가사항이 아닙니다. 2번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는 경우 면적 4분의 3, 면적 3분의 2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야 된다. 그래서 3분의 2, 2분의 1. 우리가 자주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세뇌되셨죠. 3번입니다. 조합인 시행자 처한 처분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조합이 시행자로서 다양한 도시개발사업과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청으로 의지하여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4번입니다.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한다. 토지 소유자를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합니다. 지상권자나 건물 소유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지문이 되고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만 조합이 사업 시행할 수 있죠. 그래서 5번 틀립니다. 답은 3번으로. 16번 토지상환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이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법에는 4대 채권으로서 국토계획법에는 도시군 계획설 채권, 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 채권과 토지상환 채권, 주택법에 주택상환 사채가 있습니다. 주택상환 사채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데 토지상환 채권은 이전 가능합니다. 주택상환 사채는 우리가 공부하셨던 내용들 중에 주택법의 공급 질서 교란 금지에 따라 주택상환 사채 양도, 양수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거든요. 토지상환 채권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지문이 됩니다. 2번입니다. 토지상환 채권은 기명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한다. 기명식 증권입니다. 4대 채권 중에 상환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는 주택상환 사채와 토지상환 채권은 상환 받을 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기명증권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이율은 기획재무장관이 정한다. 발행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 발행하는 때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 받아야 한다. 토지상환채권을 시행자가 발행하고자 한다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받고 지정권자의 승인 받은 때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보증은 민간인 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4번 옳은 지문이 되게 됩니다. 5번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규모로서 분양 예정인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 초과할 수 없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17번 함께 보십니다.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공장 부지 동그라미 놓습니다.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는 경쟁 이탈 방식으로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다. 1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원형지와 관련되어서는 도시개발 사업을 3단계로 시행하게 되면 수용과 관련된 특이한 제도로서 토지상환 채권과 원형지가 존재합니다. 여기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었지만 전혀 개발하지 않고 원래 상태대로 자연친화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저 원형지를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원형지 개발자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지 개발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형지 개발자가 따로 시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형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사, 그리고 공모전에 선정된 자, 공장,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자, 이들에게 원형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공공과 공모전에 당선된 자에게 원형지 공급하는 때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지만 공장의 경우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셋 중에 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방식이라면 원형지 공급 방식은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이고 예외적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원형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 부지란 말 쓰게 되면 경쟁 입찰 방식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원형지는 전체 면적의 3분의 1까지 공급될 수 있다. 맞죠? 3번입니다. 시행자는 원형지 공급하기 위해 지정권자에게 승인 정할 때 원형지 공급 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저 원형지 공급은 수용 방식의 도시 개발 사업에 예외 해당되는 것으로서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됩니다. 4번입니다. 원형지 공급 가격은 원형지 감정 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설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의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맞죠? 통상 공법에서는 시가 감정평가액이 원칙적인 가격이지만 원형지에 있어서는 협의하여 정한 가격이 원형지 공급 가격이 되게 됩니다. 5번입니다. 지방공사가 원형지 개발자인 경우 원형지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경과하기 전에도 원형지 매각할 수 있다. 5번 틀립니다. 이 원형지를 공급하게 되면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원형지 공급 가격으로 합니다. 사실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시가의 반값 정도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그 원형지의 감정 가격 기준으로 공사비용 계산하여 공급하게 되면 시가 정도에 공급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이 만약 상업 농지이거나 호텔 만드는 농지라고 하면 그 공급 가격은 터무니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땅 장사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원형지 공급하게 되면 항상 매각 제한 규정이 연결돼야 됩니다. 최대 10년 범위 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국가, 지자체는 매각 제한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자는 최대 10년간 매각할 수 없습니다. 저 최대 10년은 원형지 공급 계약 체결한 날부터 10년이고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일부터는 5년을 말하는데 그 기간 지난 때에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가 원형지 개발자인 경우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경과되기 전에 원형지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5년 지난다고 하면 매각 가능하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18번입니다. 환지 처분 효과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환지 계획에서 환지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한 날 끝나는 때 소멸한다. 1번 맞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환지 처분 공고하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저 환지 방식은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완료했을 때 도시개발구역 안의 땅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로 사후 보상하는 것을 환지 방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는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가 취득하게 되는데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한 날 24시 되는 때 그 권리는 소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는 환지에 대한 소유권이 발생하고 환지 처분 공고하는 때는 종전 권리가 소멸돼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 소멸하는 날과 권리 발생하는 날을 각각 구분하시는 게 환지 처분과 관련되어 첫 번째 정리할 내용인데 1번 옳은 이야기죠. 2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지역권 동일해 놓습니다.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된 날 끝나는 때 소멸한다. 그래서 소멸이라는 말 보게 되면 환지처분 공고 끝나는 때 권리 소멸한다는 것을 늘 확인해 놓습니다. 여기 지역권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내가 가진 땅이 직접 도로에 접하지 못할 때 남의 땅에 도움을 필요로 하면 내 땅은 요역지이고 그 사이에 있는 땅이 승역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런 지역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 지역권이 발생하는데 이번에 도시화 사업을 통해 내 땅에 도로가 접하게 되었다면 더 이상 지역권 행사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 지역권은 환지 처분과 관계없이 종전 토지에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사할 이익 없는 지역권, 이 말 나오면 환지 처분 공고한 날 끝나는 때 권리가 소멸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환지 처분 공고한 날 다음 날에 청산금이 확정된다. 청산금 확정 추천없습니다.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환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게 되었을 때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으면 손실보상 차원으로 청산금이 확정되게 되고요. 지나치게 넓은 땅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면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 확정되게 되면 청산금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산금과 관련되어서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는 청산금이 확정된다는 말을 하고 환지처분 공고한 날에는 청산금이 결정된다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산금 결정 다른 거 아닙니다.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내일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자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여 내가 1,000만 원 줘야 되겠구나 마음속으로 정할 수 있죠. 그게 결정입니다. 그리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자가 1억을 부당 이득으로 챙겼구나 1억 원 징수해야 되겠네 그 생각하게 되면 그게 청산금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청산금 결정은 환지처분 공고 한 날, 청산금 확정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확정되게 됩니다. 결정과 확정 저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환지처분 효과는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속 줄쳐 놓습니다. 영향 미치지 않는다. 저 환지처분 효과와 관련되어 종전 토지에 행정 관할 구역의 경계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해서 환지 받았다 해서 환지로 행정처분이 옮겨가는 거 아니죠. 그게 행정상 처분과 관련된 또는 재판상 처분과 관련된 전속성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5번입니다. 채비지 및 보류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 취득한다. 채비지에 대해서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시행자가 소유권 취득하지만 보류지에 대해서는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틀립니다. 19번입니다. 정비기반설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비기반설은 정비 빼버리고 기반설 보면 인프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비기반설은 정비구역 안에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정비기반설이라 합니다. 그리고 정비기반설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공동이용시설이 있는데 이 공동이용시설은 정비구역 안에 많은 주민들이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있다면 그것을 공동이용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생활에 필요하다 그 말 보게 되면 정비기반설로 공동이용한다 이 말 보게 되면 공동이용시설로 각각 구분하십니다. 그러면 1번 경찰서는 정비기반설 아닙니다.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 아니죠. 그래서 공용주차장이나 상수도, 하천, 지역 난방시설은 정비기반설에 포함되지만 경찰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20번입니다.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서를 읽어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동그라미 하시면 국장이 정한다. 맞죠? 2번입니다.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내용 중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하는 때 도지사의 승인 얻지 않아도 된다.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 정비기본계획 수립하면 도지사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내용 중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가로 해놓습니다. 이건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법이 참 어려운 게 경미한 변경인지 중요한 변경인지 구분하는 게 좀 애매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금 가로해 놓으시면서 얘 보면 정비기본계획 중에 경미한 변경에 해당된다. 그렇게 판단해 놓으시고 이런 경우는 도지사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기본계획에 생활권별 기반 설치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비 예정구역의 개략적인 범위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정비 예정구역부터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 가로 해놓으시고 생활권별 기반설 설치 계획이 반영된 때는 이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기본계획 내용 중에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이용시설부터 변경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지방도시계획에는 심의 거치지 아니해야 된다. 얘도 경미한 변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할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 지체 없이 이를 공부에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 정비기본계획을 공고하고 열람시켜주는 자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입니다.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10년 단위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수립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정비기본계획을 공람시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 도지사가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말 틀린 겁니다. 답은 5번으로. 항상 공람과 관련되어서는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공람시켜준다.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21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